일단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980년대를 전후로 해서 서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1950년대 중반, 이 6.25 전쟁이 끝난 그 직후부터 전후 복구 그리고 이어진 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는 폭증에 폭증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여의도와 강남 개발의 시기였고 그 이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강남에 대한 2차적인 택지 개발과 아파트 공급, 또 80년대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그 즈음에 서울의 인구가 폭증하면서 그 주택난 때문에 정권의 위기가 올 정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서울 내의 택지 개발로서 목동과 상계동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었던 거죠. 거기에다 더해지는 일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그때 즈음해서 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2기 신도시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한 5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서울 택지 개발의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아파트가 공급된 적이 없었던 이 아파트 소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이 있었죠. 대거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장밋빛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상당수는 이미 해제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아현 뉴타운, 기름 뉴타운과 같이 최종적인 성과물 새 아파트를 만들어낸 곳, 오히려 최종 그 결승점까지 간 지역들이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에 이르는 것인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비롯해서요. 아직까지 재건축에 이르지 못한 단지들이 많이 있죠. 또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제 20년 경과된 아파트들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계십니다만 이제 곧 이 대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을 선택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대열에 2기 신도시까지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 지난 1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매년도 굉장히 활발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규제책을 계속해서 가해가면서 계속 누적되고 오래된 아파트가 쌓여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는 엄청나게 억눌려 있는 와중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최종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새 아파트는 굉장히 희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장, 이 재건축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새 아파트를 공급해내지 못했던 노후주택 밀집 지역들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제도 남아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꺼내든 카드는 공공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 강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단지별로 또 구역별로 진행 경과 상황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부동산 시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통화량이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M2 통화량 자체가 3,080조를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한 10년 전과 대비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의 GDP는 약 50% 정도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통화량, 현재 3,080조의 통화량은 대략 180% 정도 10년 전 대비 상승한 상태입니다. 경제 규모는 50%, 통화량은 180%. 경제 규모 대비 통화량만 그 증가의 폭이 3배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형 평형대가 지금 4, 50억 하죠. 아파트가 어떻게 저 가격이 될 수가 있을까? 아파트가 무슨 빌딩 가격일까? 이상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통화량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앞질러가는 엄청난 통화량의 팽창 속에서 숫자로 보여지는 그 가격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또 내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그 통화량이 부동산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LTV 강화를 통해서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못 사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화량은 넘쳐나죠.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흘러갈 것인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도 앞으로의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 평가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최종적인 그 새 아파트, 그 지역에서 만들어낼 새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흔히 아파트의 가격 평가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매매 사례 비교법입니다. 유사한 지역에 있는 유사한 브랜드의 유사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를 기초로 해서 내 아파트의 가격을 뭐 역산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평가 방법이 하나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내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이 옆 동네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한 내 아파트의 가격도 제대로 된 가격 평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항상 가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순한 매매 사례 비교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세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이 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들, 또 소득과 그리고 그 시점의 구매력, 주요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변해 왔고 또 그것이 부동산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들, 또 보통은 이 수익 환원율, 수익 환원법이라는 방법이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만 약간만 수정을 가하면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의 서울 부동산의 가격,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혼 10년차 가구수 추입, 사실 이것은 뭐 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2015년도에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서울 부동산 시세의 평가에 중요한 척도로 삼았던 주요 수요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 기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이 결혼 10년차 가구수의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것이며 또 실제 서울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이끌게 될 것인지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강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시세가 이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실제로 거주하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까지 가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그 부동산 시세의 움직임은 항상 일정 시차를 두고 서로 순환하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의 부동산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방의 부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원인이 중요하겠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향후에 일정 시점 후에 그 지방의 부동산 시세가 서울의 부동산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시장을 좀 폭넓게 크게 한번 이제 바라보시는 것에서 시작하셔서 내가 현재 이 서울의 부동산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신 다음에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실 때 직접 과거에 투자를 하셨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접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막연하게 갖고 계신 생각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도 주택 투자할 땐 가장 돈이 된다더라, 혹은 내가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돈이 되더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전혀 뭐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시장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사람들 무언가 사러 달려갈 때 나도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동참해서 사고 또 어느 순간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나오고 뭐 그런 식의 주먹구구 방식의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정비사업의 각 진행 단계별로 내가 취해야 될 포지션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예산별로도 다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각종 세제와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피해 나가거나 혹은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투자로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투자 분석이 거의 금융 파생 상품 투자 분석을 할 때와 맞먹는 수준의 골치 아픈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시지 못하더라도 그 기초적인 개념들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의 개발 가치와 그리고 사용 가치의 그 중간쯤에 있는 교집합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땅 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 혹은 뭐 신축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새 건물을 산 이후에 그 건물의 가격 상승분 혹은 그 이후의 토지 상승분에 의한 시세 차익 혹은 임대 수익을 올리는 개념이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그 원형지 토지를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내고 뭐 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는 아파트가 되겠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의 개발 이익에 대한 개념도 같이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종전 자산을 현물로서 출자해서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 기초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투자 대상보다 돈을 더 벌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수도권의 각 지역별로 주요 지역별로 정비 사업이 현재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새 아파트를 얼만큼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선택지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지 선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이미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뭐 다 똑같이 잘 설명해 주셨을 만한 내용들은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드릴 텐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항상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임대주택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임대차 시장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한 번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24번째 대책이죠. 너무나 많은 대책이 나와서 도대체 몇 번째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인데 기조를 보면 뭐 항상 정부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매수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집장만의 수요 그따위 거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지 말라라는 것이고 임차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세입자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좋겠다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실현을 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다른 각도에서 현재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츠 사업, 과거에 재개발과 연계한 이 뉴스테이 이 사업에서 실패했던 LH 리츠 사업이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공공재개발로 넘어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냥 슬쩍 들으셔서도 뭐 아시겠지만 좀 민감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어쩌면
방송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부터는 좀 익숙하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드렸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흔하게 접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실제로 본론에 들어갔을 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 진행 단계별 투자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그 이후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전후에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그 전 단계의 투자까지 가장 좋은 것은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 그 이후의 단계의 재개발 물건을 내가 취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또 안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내 예산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투자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있는 투자 대상들도 굉장히 세분화된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2달간에 걸쳐서 법을 좀 배우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에 보시면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혹은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앞서서 3년간에 걸쳐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 1년을 연장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그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이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단계까지 나아간 지역들과 정말 그야말로 순수하게 모색 중인 지역들을 하고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구분해내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감정평가와 비례율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아니죠. 감정평가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나오면 오히려 비례율을 갉아먹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수익률을 계산해서 재개발 투자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와 이 비례율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도 실제 이 재개발 초기 단계 투자에서부터 입주 시점 이 단계별 가격의 변화와 각종 세제와 연관지어서 하나의 전체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단계에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취득세도 달라질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일시적 1가구 2주택, 통상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주택을 유지하면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항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정비구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내가 재개발 투자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들은 제가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서 조합 설립까지 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만 이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권리산정 기준일의 개념, 그리고 과거에 지어졌던 전환 다세대 주택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토지나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 조합원 그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지, 또 기타의 지분 쪼개기 금지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